신문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준입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개성공단 입주 우리 측 기업들은 철수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전 지금 현시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 내로 현재 속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중에 철수 준비를 마친 뒤 오늘 오후부터 입주 기업들은 본격적인 철수 작업에 시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개성공단 폐쇄 선언 문제에 대해서 돌직구쇼에서 심도 깊게 논의해 볼 텐데요. 특별 게스트 어제에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전직 국회의원 시절 상임위가 정보위 소속이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통한 이두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김정은의 속내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주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과거 민주당의 부대변인 출신으로 이 석사 논문 주제가 북한이었던 정은혜 전 부대변인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모시고 개성공단 폐쇄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도 개성공단 폐쇄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정부 개성공단 중단, 연간 1억 달러 북한의 돈줄 끊기다.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는 각 조간신문의 일면 제목만 볼 건데요. 동아일보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뉘앙스는 북한 김정은의 1억 달러 돈줄을 끄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결단이다.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북한 김정은이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뼈아파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음 한국일보는 어떤 기사 제목을 달았을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일단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 개성공단의 정경 모습이 실렸는데 독수리인지 매인지 모르는 새 한 마리가 하늘을 나르고 있는 모습인데 한국일보의 제목은 동아일보 제목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북의 마지막 통로가 끊겼다. 남북의 마지막 통로가 끊겼다. 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끊겼다. 한국일보는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6,160억 김정은의 돈줄, 개성공단 불 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에 들어간 현금,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밝힌 바로는 6,160억 원. 이야, 이게 말이 6,160억 원이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모두 김정은의 돈줄이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주는 124개, 남측 근로자는 803명, 북측 근로자는 5만 명가량인데 1가정, 4인 가정을 가정했을 때 약 20만 명의 북측 인원이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측이 지불했던 6,160억 원의 비용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직접 제공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 39호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인데요. 일면 제목 다를 것 같죠? 북의 돈줄을 끊겠다고 남북관계까지 끄는 정부. 경향신문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돈줄을 끊겠다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남북관계 끄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향신문은 일면에서 묻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입니다.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여기까지는 뭐 객관적인 스트레이트인데 한겨레 신문은 일면 제목에 그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마지막 안전판마저 없앴다. 마지막 안전판. 사실 개성공단을 조성할 당시 개성공단이 있던 자리에 주둔을 했던 북한 군부대가 개성공단 뒤로 많게는 10km 정도 후퇴해서 배치됐었던 효과가 있었는데 일종의 안전지대, 버퍼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마지막 안전판이 없어졌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에서는 피해 숙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의 서열 3위인 이영길이 전격 채용됐다라는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어제 오후에 알려진 겁니다.
종파 분자와 세도 비리 혐의를 물어서 처형을 했다는데 쉽게 말하면 김정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죠. 김정은이 군 서열 3인자도 이렇게 마음대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 숙청의 시작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 이후부터 아니었을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개성공단 올스톱 1320억. 북한이 작년 한 해 현금 수입이 바로 1320억 원입니다. 김정은의 돈줄을 끊는다. 그러면서 밑에 이 개성공단의 순환사 6장면이 실렸습니다. 2008년 남북이 통행이 제한됐었을 당시, 그리고 2009년 3월 키리 이졸부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육로 통행을 차단했었을 때, 그리고 현대아산 근로자를 억류했던 2009년, 2010년 신규 투자 금지, 이명박 정부 때 5.24 조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2013년 북한이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우리 근로자를 철수시켰을 때, 그리고 이번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우리 정부가 먼저 전면 가동을 중단했던, 정말 개성공단의 역사는 이런 순환사를 겪었는데 우리 정부가 단서를 달았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려면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 의지를 꺾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사실상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개성공단 중단을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 신문의 첫 번째 뉴스는 당연히 개성공단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개성공단 전면 중단. 우리 정부에 의해서 사실상 폐쇄를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의미와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이냐? 앞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렸듯이 오늘 조간 신문들도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렸습니다. 이 개성공단 폐쇄는 우리 정부의 어쩔 수 없는 단호한 선택이었다라고 보는 시각과, 돈줄을 끊겠다고 남북의 마지막 대화의 통로, 남북의 안전판까지 없앤 것은 너무 성급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개성공단 우리 측 입주 기업들이 철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 측 입주 인원들이 속속 저희 중계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장 그림, 통일대교 그림부터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통일대교의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측 입주 기업의 차량으로 보이죠. 왜냐하면은 입주 기업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설비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생산된 자재, 물량들을 반출을 해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덤프 트럭과 또 화물 트럭들이 지금 통일대교에서 북측 개성공단 측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현재 준비 중인 그런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우리 측의 개성공단 영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전 중에 우리 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여러 가지 철수 작업을 준비한 이후에 오후에 들어서 하나 둘씩 철수를 할 것인데, 이 북한 측에서 완성된 상품과 이 자재를 반출하는 것을 과연 허용할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개성공단 폐쇄 포인트 3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니, 이 정부 들어서 사실은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통일은 대박, bonanza, 통일 대박론. 그래서 유엔에서 DMZ에 유엔 평화공원까지 유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통일 대박론 어디 갔냐 이겁니다. 결국 초강수,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시각이 많지만, 과연 돈줄을 끊으면 북한의 도발을 멈춰질 수 있을까?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점인데, 김병미 전 의원님. 예. 이번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 선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심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통령으로서도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았다. 뭐 이겁니까?
오늘자 중앙일보 신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초강수를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깜짝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실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응하는 대가가 바로 어저께 보여줬던 개성공단에 대한 중단 조치. 더 나아가서 사실상 임기 내에 북한의 핵실험을 중단하지 않게 되면 이 개성공단을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의 폐쇄 조치가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를 이뤄낸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신문은 굉장히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대북 제재를 같이 다각도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예. 가장 핵심 이해관계자인 대한민국 너희들은 개성공단을 놔둔 채 중국 보고 러시아 보고 국제사회 보고 이 대북 제재를 더 압박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모순되는 게 아니냐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순간 사실 우리 정부, 우리 기업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개성공단을 놔준 채로 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하는 게 모순에 이른다라는 내용 때문에 결국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고민하고 직접 결단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북한에 들어간 우리 돈이 약 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6,16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작년 한 해만 1억 달러, 약 1,000억 원 정도가 우리의 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요. 북한이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들었던 비용을 산출해보면 총 3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성공단에 들어간 비용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비용의 6분의 1 정도 가량 되는 큰 돈인데 물론 우리 돈이 모두 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느냐라는 데서는 이견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이 벌었던 돈이 39호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다이렉트로 쓰였다라는 분석을 우리 정부가 내놓은 만큼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이 통치 자금줄이 줄어드는 뼈아픈 조치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은지 잃은 것이 많은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치열하게 한번 토론해 볼 텐데 자, 김병민 전 의원과 윤태곤 실장님께서 각각 오늘 조간신문에 사설을 준비하셨는데 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도직구쇼에서만 볼 수 있는 이른바 면대면인데 오늘 두 분이 준비하신 사설 어떤 신문인지 한번 동시에 들어주시죠. 면대면입니다. 신문이 이렇게 드리면 될까요? 네. 먼저 윤태곤 실장께서 들은 신문 사설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향신문 사설인데요. 예. 제목이 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반대하고 있네요, 경향신문은. 이거 화풀이 대상으로 우리가 폐쇄한 거 아니냐? 이거 오늘 제가 이 경향신문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예컨대 한겨레라든지 중도지로 평가받는 한국일보도 좀 비슷하고 보수지 사설들도 보면은 좀 그래도 드라이한 논조를 유지한 것 같아요. 이 화풀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는데 이 개성공단이 이제 아주 상징적인 곳이었다. 예.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특히 이유 중에 하나가 2013년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한 100여일 중단됐는데 북한이 먼저 중단을 하고 우리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는 걸로 이제 대응을 했었죠. 예. 맞대응을 했는데 그게 재개가 되면서 양측이 어떤 합의를 했냐고 하니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이게 합의문이었었고 남북이 합의했다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운영은 보장하기로. 그렇죠. 이거 2013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인 거고 이 조항을 사실 우리가 좀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북측으로부터 오히려 안전 보장을 얻어낸 건데 여기 보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논리적으로 따지자면은 선제적으로 파기를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논리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달러박스 방금 이제 앵커도 이야기하셨지만 달러박스 부분에 대해서 매년 1억 달러 정도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한미 FTA 제가 이제 예전에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의 한국 원산지 조항을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 근데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좀 회색 지대로 남아있고 한중 FTA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역외 가공 지역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한국 상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돈이 결국은 북한의 그 핵개발 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건 우리 정부가 이야기했던 걸 우리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그것도 뒤집는 통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예. 게,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하신 군사적 부분. 군사적 부분이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 전방에서 군대를 후퇴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복궁역에서 개성공단까지 차로 가면 안 막히면 40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죠. 예, 6.25 때도 제일 중요한 축선이 어딨냐 하면은 개성, 문산, 파주,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으로 일단 거쳐서 들어온 데가 아시다시피 쭉 평지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우리의 방어선 역할을 하는데 개성공단이 이제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우리가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고 북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예. 무엇이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네요. 경향신문의 사설 제목 개성공단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김병민 전 의원이 준비한 면대면은 어느 신문의 어느 예. 사설입니까? 저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을 들고 있는데요. 예. 제목부터 읽어드리죠.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뼈아픈 국제 대북 제재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설 논조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나와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북한의 도발로 문을 닫게 된 데에서 흔쾌히 박수칠 사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상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뼈아픈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뼈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뼈아픈 제재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을 더 강하게 내비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도 개성공단이 여러 번 중단 조치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는데 그 중단 조치가 이루어왔던 것들이 바로 북한이 주도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 조치하면서 사실상 인질로 삼았던 적들이 있거든요. 많았죠. 예, 그래서 이번 동아일보 사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이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발상에 전환할 필요도 있다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세 번째로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차, 3차 북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보다 한층 강화된 실효적인 결의안이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국제사회,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 조치가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예.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대한민국 가장 강력한 이해관계자인 너희들은 개성공단을 두고서 우리 보고만 제재 조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앞서서 뼈 아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제재 조치는 우리가 개성공단 폐쇄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얻게 되는 그런 피해라든지 굉장히 자국민 입장에서 뼈 아프죠. 감수하고 한 거다. 뼈 아픈 걸 예. 감수하고 우리는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중국한테 중국 봐라. 우리는 개성공단까지 예. 동아뱀이 꼬리를 끈 듯 폐쇄했는데 중국은 명색이 G2라는 양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북한 봐주고 있는 게 말이 되냐. 뭔가 그렇죠. 좀 제재를 동참을 하든지 예. 아니면 그냥 북한 편으로 돌아서든지 커밍아웃을 하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내용을 여기 사설에서 또 하나 담고 있는 게 예. 바로 우리가 북한의 대북 제재를 봤을 때는 이란과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마지막으로 핵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는 데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경한 제재 조치가 한 몫을 했을 건데 사실상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이란에 했던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사설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 때문이죠. 중국과의 거래가 굉장히 많은 북한의 특수성상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런 뼈아픈 조치를 감내하고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이르렀는데 이것들을 끊임없이 마지막 결실을 맺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가 바로 중국이다. 그렇기 예.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속에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포석이 담고 있다라는 건데 이도하전 의원님, 네. 현직 국회의원일 때 정보위 소속이었던 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보위 소속이기 때문에 뭐 이 북한 정보라든지 네. 아니면 개성공단 문제도 정통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에게 줬던 돈이 근로자들의 월급으로 일정 정도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 39호실이라는 김정은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때 파악하고 또 지금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39호실에서 그 자금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자금은 우리가 입금하는 송금하는 돈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실제로 임금으로 지불되기도 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대부분 그 통치 자금으로 쓰인다고 저희가 90%가 알고 김정은의 있었고요. 통치 자금으로 예, 쓰이는군요. 그래서 사실 그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 예.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이 초코파이 개를
만들고 뭐 이런 초코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북한 그 근로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주는 임금의 한 10%밖에 본인들이 받지 못하니까 네. 다른 부수적인 거 본인들이 직접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바라고 요청을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전반적인 그 국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있어서 공조를 어떻게 가야 될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저희가 유엔 회의 같은 데 가면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리와 접근 방법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계속 하는 얘기가 인권이라는 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데 당신네가 우선 같은 민족인데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왜 기권을 하느냐 그러면서 다른 나라한테 예. 할 말이 뭐가 있냐 이런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 제재라든가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하려면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거나 아니면 그 원칙을 지켜주는 입장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이 이와 관련해서 핵실험이 계속되니까 뼈아픈 결정을 예.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김병민 전 의원과 이도전 의원께서는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북 압박 카드가 많지 않다. 언제까지 확성기를 계속 우리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확성기에 이어서 이동식 확성기까지 썼지만 미사일과 핵실험까지 하는 마당에 개성공단 폐쇄를 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할 수밖에 없는 카드였다라는 입장이신데 정은혜 전 부대변인 네.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찬반 의견이 오늘 조간신문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지금 양분되어 있는데 석사 논문도 제가 알기로 이 북한에 대한 연구를 하셨는데 조간신문 제목 중에 남북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우리 정부가 걷어찼어야 되겠냐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현실인데요. 일단은 저는 좀 박근혜 정부에게 묻고 싶은 게 예. 이번에 그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통해서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아 확실히 자신 있냐? 예, 저는 왜냐하면 지금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저희에게 남은 마지막 평화의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히 오이사 제재 때문에 예. 뭐 다 끊겼죠 지금. 예, 그리고 교류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고요. 아까 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3년에 개성공단을 이제 다시 재개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다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를 우리 쪽에서 지금 먼저 깼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아무리 그쪽에서 먼저 신뢰를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쪽은 계속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나중에 큰 소리를 칠 수가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합의를 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아 이거 대통령의 실수다. 예, 왜냐하면 아까 뭐 이제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뭐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고 이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북 제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재를 해버리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도 어떻게 안보리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인데 북한 쪽으로 북한에 들어설 대한 수밖에 없다. 예, 제재를 할 때에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이것은 바로 지금 신냉전 구도가 또 다시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또 한미일 또 삼각 체제가 될 수밖에 없는 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적절한 당근과 채찍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 지금 남은 저는 마지막 당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이 마지막 당근이었다. 우리가 예. 줄 수 있는. 예. 근데 그 당근을 지금 버려버리고 계속 채찍만 가지고 있다면 이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나아갈 수 있는지 예. 약간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요. 네. 굉장히 좀 너무나 급박하고 급진적인 대북 정책이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돌직구쇼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의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모여서 전 국민적인 여론 수렴의 역할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가 되는데 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수순 관전 포인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걸 먼저 보겠습니다. 184명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의해서 가동이 중단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한은 우리 측 최후의 7명을 사실상 인질로 삼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184명 우리 측 인원의 안전 귀환이 현재로선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저희가 현시간 통일대교의 중계차 화면을 생중계해 드렸듯이 우리 측에서는 184명 이외에도 이 개성공단 철수를 위해서 추가적인 인원이 또 계속 속속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일 것 같은데요. 정은혜 부대변인, 네. 북한이 전력이 있었어요. 인질을 삼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184명에 대해서도 인질로 삼을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한 명의 국민이라도 어떠한 국가의 외교적인 또한 갈등 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요. 예. 그런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연휴였죠. 그리고 연휴였죠. 개성공단에 있었던 입주 기업들도 사실 알지 못했던 사실이고 거의 군사작전을 하듯이 급박하게 박근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이 그 북한 땅에 있는 국민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좀 성급했다라는 의견이신데 이도하전 의원님. 네. 184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최우선인데 일단은 개성에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은 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148명을 인질을 억류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저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는 어제로 날을 잡은 거는 왜냐하면 최소한의 인원이 있을 때 그리고 오늘 정도가 되면 휴일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조업 인원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어제 결정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최소한의 그 희생이나 아니면 최소한의 그 위험 부담을 안기 위해서 어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꼭 하나 또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이 사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보위에 있을 때 벌써 2008년, 9년, 10년, 11년 이랬죠. 2012년 초반까지였는데 그때부터 야당원들이 계속 하신 말씀이 핵탄두 소형화였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다. 네, 핵탄두 소형화를 지금 북한은 어느 정도 개발을 해갖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이름을 제가 직접 언급하는 건 그렇겠지만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계속 전략적 인내를 한 거죠. 그리고 예. 미국도 전략적 인내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캐시카우가 될 수 있고 또 안보리 제재를 우리가 위반한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현금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위 계실 때 정보위 소속 야당 그래서 의원들도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게 이 핵무기 개발로 가는 걸 알고 있었다.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예.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략적 인내를 해보자.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내를 하면서 오히려 평화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했지만 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핵실험 여기까지 예. 오고요. 핵탄두 소형화 가능하다는 식의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핵실험 때는 수소폭탄 개발도 성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주장이 어디까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늘 내일의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전략적 인내를 해왔지만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예. 겁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일간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평화를 대비하기 위해선 전쟁도 각오해야 된다. 이거는 고대 로마의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한 예.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존 F 케네디도 한 얘기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어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는 거지 이게 선순환을 위해서 인내를 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해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 해봤던 거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씀을 저는 정말 동의해요. 예. 근데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보수 정권 9년 차지 않습니까? 5번의 핵실험하고 미사일 2번 실험 중에 핵실험 4번, 미사일 실험 2번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생긴 거예요. 예. 지금 과거에 2004년에 개성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형이 됐다라는 거는 찾아보면은 그런 논리적으로 그런 이제 뿌리가 맞닿을 수 있겠죠. 하지만 9년 동안 숙권을 했었고 우리가 집권하면은 비핵 개방 3천 가능하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능하다 해가지고 국민들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2번 연속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뼈아픈 성찰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 개성공단에 대해 가지고
제 동의는 안 하지만은 이런 동결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데 어.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항상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그 한일 위안부 협정 때도 마찬가지인 게 대외 협상보다 중요한 건 대내 협상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을 만나 가지고 사실상 통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하루라도 먼저 비공개리에 아니 이건요.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만나면 됩니다. 그럼 예. 밖에 못 나가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저런 철저한 보상을 하겠다. 전혀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어느 정도 해놓고 이런 조치를 밟았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우리도 명분 싸움이니까 북한에 대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예를 들어서 오늘은 철수하고 3일 후에는 단전 단수를 하고 예. 일주일 동안 이게 없다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제적으로 외국을 이렇게 동조시키는 말하자면 이제 홍보 효과도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 대내적인 거기에 뭐 협상도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단순하게 하지 않겠죠. 엄포를 좀 뒀으면 더 그렇죠. 좋았을 것이다.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카드를 나눠 가지고 쓸 수 예.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너무 큰 카드를 한꺼번에 써버리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플랜 B와 출구 전략 그까지 고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청와대는 나중에 어떻게 이걸 거둬들일 것이냐. 북한이 계속 이럴 때는 우리는 다음에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것이냐. 그것까지는 아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공개는 예. 아직 안 하시겠지만.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사실 이제 과거 햇볕 정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요. 일정 부분 국회의원들도 다선 의원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북한과 어느 정도 연결 통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전격적으로 아무 그것도 없이 있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속내를 터놓고 얘기를 해보는 그런 그 의중을 예. 타진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플랜 B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햇볕 정책 이후에 햇볕 정책 때까지는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랬지만 그 이에 이명박 정부부터는 여러 가지 국책연구소에서 북한 급변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전망, 대책 그리고 지금 이런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대책을 해둔 매뉴얼이란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 플랜 B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개성공단 있습니다. 폐쇄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금 현재 뜨겁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북한에서는 김정은식의 피해 숙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의 총참모장이 세 번째로 숙청되거나 처형이 됐습니다. 김정은식의 피해 숙청, 그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온 셈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일 처음은 이영호 총참모장의 케이스로 시작을 됐습니다. 이영호 총참모장, 김정일 사망 당시 운구차를 호위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2012년 7월 이영호는 김정은에 의해서 숙청이 됐습니다. 숙청됐던 근거는 뇌물수수였다. 김정은 정권은 이렇게 밝혔는데 첫 번째 총참모장의 숙청 이후 그 다음 타겟은 현영철 총참모장이었습니다. 현영철 총참모장 군 행사에서 졸고 김정은 지시에 말대꾸를 했다라는 이유로 빨치산 2세대였고 군부내 서열 2위로 활약을 했었는데 현영철은 2015년 4월에 김정은에 의해서 잔인하게 처형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타겟으로 이어집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했던 북군부의 강경파 김격식 총참모장 출신이죠. 김경식은 2015년 5월 사망을 했는데 암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병사로 인한 사망 처리 그리고 이어서 어제 우리 정보부 측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번째 타겟이 드러났습니다. 이영길 총참모장입니다. 김정은의 신임을 받던 당 정치국 후보 위원까지 올랐던 총참모장 이영길이 종파 분자 및 세도 비리 혐의로 처형되게 이르렀던 겁니다. 군 서열 3위의 이영길 총참모장이 세도
자신의 세력을 많이 이끌고 있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종파 분자 김정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대를 했다라는 이유로 처형이 됐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총 참모장 4명이 숙청되거나 처형되거나 사망하기는 병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병미 전 의원님. 예. 이영길 총 참모장의 이번 처형이요, 피해 숙청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고모부 장성택을 무자비하게 총살해했던 김정은의 이 잔혹성, 잔인함, 젊은 지도자의 잔인함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에 이영길 총 참모장을 처형했던 근거가 이영길은 종파 분자고 자신의 세력을 많이 이끌었다. 그런데 주목받지 않았던 이영길을 김정은이 총회에서 들어썼을 때 이유가 군 내에 단합을 잘하고 군을 잘 이끌다라는 이유였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처형을 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영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밑에서부터 군 내부에서부터 커온 인사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 군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그래갖고서는 군단장으로 승진한 케이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군부 세력이 커가는 것들을 견제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영길에 대한 여러 가지 평이 있는데, 군에서부터만 조직에서 살아오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윗사람한테 살살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너무 올곧은 형태로 가다 보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의 눈밖이 나서 처형됐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 하나는 저런 사람들이 처형되고 난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는가입니다.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 우리가 지난번에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처형되고 나서 김영철이라는 실제 가장 강경파 중에 강경파인 사람이 들어오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꼬여가는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북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런 과정에서 이제 이영길이 처형되고 난 뒤에 저 자리에 과연 어떤 김정은의 측근 세력이 들어올 것이며, 저 자리에서 바른 말을 하다가는 곧바로 처형될 수 있는 저런 전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실제 북한 입장에서는 더 강경적인 상황으로밖에 치달을 수 없는 이런 형국입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뭐 스위스에서 베른에서 유학을 했고, 뭐 애플 컴퓨터도 즐겨 쓰고 네. 벤츠를 타고, 그래서 상당히 열려 있을 지도자, 젊은 지도자인 것을 기대했지만, 김정은 정권도 벌써 지금 3년차, 4년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 때보다 더 잔인한 것은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김현님. 저는 데니스 로드먼을 불러갖고서는 같이 파티를 즐길 때만 해도 얘가 좀 뭔가를 아는구나. 미국 문화도 같이 알고 개방, 개혁 이런 부분들이 얘죠. 김병미 의원보다 어리니까. 그런가요? 저보다 조금 어리죠. 어쨌거나 그런 상황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본인이 북한 내에서의 단단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는 결국 처형, 숙청을 통한 힘의 공포 정치밖에 없다라는 걸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곧 괴멸될 것이다, 괴멸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해서 또 화제의 중심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이 북한의 과연 급변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북한 김정은이 우리 정부의 이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사로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 정치 이슈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을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을 향해서 괴멸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이번에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그 백신 하나 만든 사람이 경제 알겠냐? 안철수 무시 발언.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유태구 실장님, 한때 안철수의 남자였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백신 만든 사람이 경제 알겠냐, 이 발언이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제 큰형님 예. 되시나요?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제 그 기자 간담회 자리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였나 봐요. 그럼 이건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기자 간담회란 건 이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좀 뒤에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기자들과 편하게 네, 공식 석상에서 못한 얘기를 했다. 근데 이거는 갑자기 이제 MBC 인터뷰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 때 내가 기자들 만나러 나가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작심 발언이다. 그렇죠. 비공식이지만은 준비해서 나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주요 발언들을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하다가 백신 개발했는데 경제를 알겠냐? 내가 그 사람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봐서 아는데 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안다. 경제를 몰라서 누가 가르쳐 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공정 성장을 하면 착취 성장이 된다. 예. 사람이 정직하지가 않다. 뭐 이런 식의 사람이 이야기. 정직하지가 않다. 그다음 마지막에 또 경제랑 상관없는 개인 괴멸 성명까지 발언에 덧붙였어요. 대해 가지고 국어사전에 보면 다 나오는 거다. 예. 뭐 이랬거든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는 그 괴멸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풀려는 의도가 물타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더 강한 이제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주적을 국민의당으로 보는 것 같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주적은 북한이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다.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은 예. 양당이 갈등을 올라가다가 사실 얼마 전부터 좀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각자 예. 이제 자기 일하는 걸로 바빴는데 다시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불을 댕긴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예컨대 부적절하다. 공정성장론이 부족한 점이 있다. 예. 뭐 안철수 의원이 경제를 알겠지만은 또 잘 모르는 점도 있지 않겠냐. 예. 라는 식으로 말하면은 다르고 다른데 내용이 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공정성장론은 안철수 의원이 이제 더 민주당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을 때 그 당에서 그 문재인 대표의 그 포용적 성장하고 공정 성장하고를 같이 거의 당론으로 묶어가지고 같이 추진하던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며칠 만에 착취가 되는 거면은 그게 약간 좀 이상하지 않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얼마 전까지 하는 말이 그 사람 몇 번 만난 적도 없다. 나보고 멘토라고 하지만 이랬는데 이야기 많이 해봤는데 예. 잘 모르더라. 이런 부분이니까 좀 너무 좀 세게 이야기하시는 너무 것 세게 같다. 내갔다. 김종인 예. 위원장한테 기대하는 게 좀 품격이라든지 워낙에 경륜이 있으니까 굵직한 한마디를 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네. 발언이 좀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대변인이 논평을 이렇게 냈는데요. 제1야당 최고 지도자의 품위도 원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당에서는 국보위 전력을 문제 삼았네요. 전두환 군사정권의 국보위 활동을 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분이 무슨 사회정의를 말하냐. 그럴 때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정은혜 부대변인.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그 뭐 백신 하나 만두고 경제 알겠냐 이 발언에 대해서 그 국보위 하셨던 분이 그 말 자제하시라 이렇게 지금 발끈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백신 만든 사람 경제 모른다. 일단은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 자체가 조금 너무 직설적인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근데 저는 그 드는데요. 말을 한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안철수 대표가 그 더불어민주당을 나가고 나서 행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본인의 주먹과 뭐 샌더스의 주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샌더스에 비유를 한다든지.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백신을 만든 사람이 정치를 알까라고 말씀하신 배경에는 샌더스 같은 경우는 지난 45년간 굉장히 그 바닥에서부터 2%도 안 되는 지지율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을 했던 사람이고 네. 또한 어떤 99%를 대변하겠다는 특정한 계층의 대변층이었는데 저는 사실 안철수 대표를 보면 누구를 대변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정책을 하고 싶은 것인지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아요. 아직도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김종인 그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 좀 잘 되라, 잘해라. 너무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네요. 안타까워가지고. 저희 돌직구쇼의 이 어떨까요? 야당 쪽의 의견을 잘 아시는 패널 두 분의 성향이 마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치고받는 걸 보는 것 같은데 지금 신난 분은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예. 이두하 전 의원과 김병미 전 의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너무 크게 웃고 있었나 봐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나갔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뭐 예. 할 말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에게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있죠. 사실 뭐 사선으로 비례대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원로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을 하더라도 너무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큰 주제, 큰 이슈, 그리고 뭐 비전이라든가 나라가 나아갈 방향 이런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경제를 알겠냐 얘기부터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정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본인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고요. 예. 그러니까 저 연배가 돼서 우리가 저런 모습인 거는 별로지 않겠냐. 저 연배가 돼서는 좀 더 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큰 바의 얼굴이나 거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근데 또 일견 이해가 되는 게 안철수 예. 대표에 대해서 좀 전에 그 정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좀 오락가락 갈짓자 행보로 보이고 이 부분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서요. 두 분 말씀이 다 옳으시네요. 결국에는 국민의당도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아. 비판하고 네. 새누리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 소속인 김병민 전 의원님 네. 그 새누리당 입장 말고 예, 개인적인 입장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당의 싸움 한쪽에서는 국보위 전략을 문제 삼았고 네. 한쪽에서는 안철수 의원의 네. 전문성에 대한 걸 문제 삼았어요. 둘 다 굉장히 가장 뼈아픈 데만 꼬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떨 때는 버니 샌더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스티브 잡스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는데 정책적인 일관성과 원칙이 없다는 면을 명확하게 보여줘서 찝었다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앞으로 말씀하실 때 조금 자제해야 될 게 항상 무슨 얘기만 하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기승전 국보위로 다 연결이 될 거거든요. 뭔 말만 하면 다 국보위 얘기할 거다. 국보위를 갖다 붙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될 소지는 애당초에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한 가지 뉴스 더 준비했습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서 벌써 이 개파별 나눠먹기 하는 건 아니냐. 총선을 앞둔 국민의당에 넌센스가 있다라고 뼈아프게 살짝 꼬집은 기사가 있는데 의원이 현재 17명인 국민의당에 대변인만 무려 6명이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대변인만 6명을 임명했을 때에는 뭐 천정배 쪽, 안철수 쪽, 김한길 쪽, 뭐 개파 나눠먹기가 있었다. 그거 뭐 사실입니까? 예, 이제 대변인이 6명인데 좀 더 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 교섭단체 구성하려면 조금 더 들어오셔야 되는데 아직 최재천 의원은 안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곧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3명 남았네요. 예, 최재천 의원 들어올 거고 또 2명을 더 데리고 올 거면 데리고 오는 거에 대해서 또 지분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파이가 커져야 우리가 성장을 먼저 하고 그다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예. 성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파이로 분배만 하다 보니 이런 형국의 상황이 놓였다라는 것 같고요. 참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시일은 촉박하고 사람은 늘지 않고 그렇다고 내부에서 어렵게 모셔온 사람들한테 당신은 그냥 평당원으로 계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고민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대변인을 6명 주지 마시고요. 선거 앞두고 지금 정책 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책 분야를 다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사람들 정책 의장을 여러 명을 준다 그러면 그건 좀 비난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아니 왜 대변인 줬냐면 대변인 세 번에 수석 부대변인 한 분 모셔왔고 공보팀장 한 분 모셔왔고 부대변인 모셔왔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책팀장 줄 수가 없었던 건데 윤태곤 실장님 예. 이 박근혜 정부 임박했을 때 당시 대변인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위였을 때 사실 저도 그때 인수위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대변인이 2명만 놔도 이 대변인 윤창중 대변인이 하는 말 달랐고 조윤선 대변인이 하는 말 달랐기 때문에 이 기자들이 혼란스러워서 기사가 각각 나갔는데 무려 6명. 제가 국민의당을 뭐 절대 대변할 사람은 아닌데 예. 대변인도 아니고 아마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줄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자리밖에 없다.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뭐 돈을 주겠습니까? 뭐 예. 배지를 주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인가 하고 이제 조금 아쉬운 건요. 어제 국민의당 관련된 뉴스가 이 대변인 6명 뉴스하고 안보 관련해서 임다영이 뉴스가 났어요. 거기 네. 보면 이성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군 대장 출신이거든요. 사실 육군 대장 출신이 1야당도 아니고 2야당에 이렇게 온다는 거는 엄청난 큰 뉴스입니다. 이례적인 그리고 일이죠. 이분이 또 이명박 정부에서 호남 출신으로 유일한 사성 장군이었거든요. 네.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 출신이 뭐 사성 장군이 된다, 장차관이 된다 하면은 그 전에 정부에 되는 것보다 실은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장을 잘못하고 또 이제 북핵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변인 6명 뉴스에 묻혀버렸어요. 묻혔다. 참 그런 게 제가 볼 때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대변인을 남발하지 말 걸. 그런데 줄 수 있는 게 대변인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부대변인 출신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정은혜 전 부대변인. 네. 대변인 자리가 이렇게 막 남발해도 되는 그런 자리입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2명, 3명만 돼도 저도 이제 대변인실에 있어 봤지만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뭐 A 대변인이 말한 걸 B 대변인이 또 아니라고 또 기자들한테 뒤에서 얘기를 했다가 갈등이 생기고 또 당대표가 또 조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사실은 굉장히 혼선이 많은데 예전에는 그 대변인들끼리 이 감정 싸움을 주고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예, 약간 예.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사실 뭐 주요 사안에 있어서는 대변인들도 본인이 먼저 그것을 좀 발표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서 욕심이 좀 있죠. 여기서 막 5분 단위로 예. 뭐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이 6명이라는 것은 약간 입이잖아요. 입이 많다면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어떤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지금 나가야지만이
조금 더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텐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 아까 김 의원님 말씀처럼 어떤 정책 분야라든지 어떤 세분화를 줘서 예. 그 필요한 자리에 이렇게 배치를 했었으면 조금 더 전문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름은 분명히 국민의당 하나인데 당의 얼굴은 2명, 대표가 2명, 두 얼굴에 입은 6개이니까 어떤 입의 말을 들어야 될지는 헷갈릴 것 같은데 알아서 좀 노선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선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유명 연예인을 배우자로 둔 예비 후보들은 이 배우자들까지 예비 선거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내조의 여왕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금의 문정왕 후 박정숙 씨. 남편인 새누리당 이재영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도전에 나서면서 밀착형 내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실에 보면 많이들 찾아오셔서 민원을 호소하세요. 그럴 때 좀 먼저 제가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듣는 거, 듣고 남편에게 전달하는 거. 오승현 전 아나운서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운동내를 누비는 열혈 내조로 남편 이효열 예비후보 알리기에 한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것도 따뜻한 눈이 아니라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이럴 때마다 훨씬 깊은 정을 느낄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구나. 미스코리아 출신 장윤정 씨도 남편인 김상훈 예비후보를 위해 16년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림자 내조에 나섰습니다. 가수 후배 장윤정을 찾아가서 제가 노래를 한번 배워볼까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좀 혼동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예전에 또 미스코리아를 기억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가수 출신 황혜영 씨는 남편 김경록 국민의당 공보단장뿐 아니라 안철수 공동대표의 이미지 컨설팅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원조 내조의 여왕 탤런트 최명길 씨 역시 남편 김한길 의원의 선거 유세는 물론 국민의당 선거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 지상욱 씨의 아내 심은하 씨는 남편의 신년연합장에 찬조 출연하며 소리 없이 강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부인들의 내조 경쟁이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이 내조의 여왕 기사를 유독 부러운 눈으로 보고 계신 2명의 패널들이 있는데 아니 김병민 의원과 또 윤태곤 실장님 왜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이 모니터를 계속 보십니까? 그래서 제 와이프는 그냥 여왕. 여왕. 내조의 여왕 말고 그냥 여왕. 그냥 여왕이다. 사실은 선거 지원에 나선 유명 배우자는 뭐 심은하 씨도 있지만 최명길 씨가 원조 중에 원조일 텐데 윤태곤 실장님, 최명길 씨가 예전에 이 대중목욕탕을 찾아다니면서 김한길 의원 남편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일화는 뭐 유명하죠,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최명길 씨는 돈도 잘 벌어와.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 예. 또 뭐 아들도 이제 똑똑하게 잘 키워. 그러니까 진짜 복 받은 남자라고 이제 김한길 전 대표죠.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이제 정치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러움을 받는 사람인데. 실제로 많이 좀 부러워해요. 예. 또 이게 보면은 얼마 전에 김을동 의원님 뭐 약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말하자면은 너무 열심히 안 하면은 젠체한다라고 그러고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나댄다라고 해가지고 예. 이 선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최명길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선을 참 잘 지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 10여 년 이상 있었는데 아까 보면은 그 부인들은 다 알겠는데 예비 후보 중에는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었거든요. 부인들은 다 아는데. 예. 사실은 인지도 문제에서 네. 사실은 대단하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지역에서 명함 나눠주면서 옆에서 뭐 무슨 박사고 어디 차관을 지내신 누구십니다라고 하면 보지도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고유 책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박사 이런 건 안 보는데 심은하 씨가 명함을 그렇죠. 나눠주면서 우리 남편 누구예요 하면은 효과가 최고다. 선거 지원 유명인. 우리 조아라 기자가 잘 정리를 했지만 역시 뭐 원조는 김한길 의원의 배우자인 탤런트 최명길 씨. 서울 광진갑에서 남편의 선거 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저는 김부겸 후보 딸 윤세인 양, 김지수 씨가 탤런트였다는 사실은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뭐 김부겸 후보가 요즘 대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탤런트 심은하 씨도 있네요. 지상욱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뭐 심은하 때문에 알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인의 역할을 톡톡히 즐기고 계신데, 그리고 아까
전 박정숙 씨 오랜만에 얼굴 봤어요. 이전 의원님. 박정숙 씨가 사실은 뭐 드라마 대장금으로 네. 유명했었는데 이재용 의원의 아내였던 거는 좀 몰랐네요. 예, 또 연상이기도 하고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마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걸로 지금도 방송 활동을 하고 계셔서요. 예. 방송인으로 활동하면서 부인 돕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부인들 아니면 자녀가 있으면 사실 인지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치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네. 정치인들의 인지도는 저절로 생기지도 않고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기지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지도를 얻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을 받는 것 같고요. 사실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의 아내라는 게 전 반대 입장에서 봤을 때 정치인의 아내라는 게 그냥 내조만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이다, 거의? 하나의 직업입니다. 하는 역할도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담과 책임이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사실 후보들 못지않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최명길 씨가 작년 연말에 시상식에서 남편한테 그 상을 타면서 수상소감으로 남편이 되게 힘든데 막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명길이가 있잖아. 이렇게 명길이가 얘기해 있잖아. 주니까 너무 한길 씨 명길이가 부럽더라고요. 있잖아요. 예.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잘 버시니까 그때 남편이 낙선했을 때 차도 사주시고 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더라도 정치인의 직업, 아내라는 게 직업으로 사실 정치인의 아내는 그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설 수 있는 거여서요.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는 요즘 국민의당 일이 좀 잘 안 풀려서 이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병원을 설 연휴 동안 갔다 왔다고 하는데 힘내십시오. 명길이가 있잖아요. 자, 패러디였고요. 동시에 이색 출마자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볼까요? 이현근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양손 쓰는 서화가라네요. 유명하시다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번에 뭐 경기 안산 단원갑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 통닭 배달원으로 일했던 박경미 씨 같은 경우는 부산 사갑의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우민지 씨 같은 경우는 최연소 예비후보 1991년생 그러니까 25, 만 25, 우리 나이 26살이겠네요. 그리고 이량 씨 같은 경우는 서울 마포 의뢰 역시 무소속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는데 문신 전문가라는 이력으로 뭐 이색 출마를 했다라는 이력도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유명 배우자를 둔 후보들 그리고 이색 후보들의 면면도 서서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준비한 별별 뉴스 준비를 해봤는데 과연 어떤 별별 뉴스가 있는지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별별 뉴스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별별 뉴스입니다. 별에서 온 아들. 정은혜 부대변인. 네. 전지현 씨 출산 무사히 잘 했네요. 네, 어제 출산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약간 저희 청년들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3포, 5포, 7포, M포 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갔군요. 예, 이런 연예인들이 출산을 하고 뭐 고급 조리원에서 뭐 산후조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은혜 부대변인도 네. 실제로 좀 느낍니까? 전지현 씨 보면서. 예, 좀 부럽기도 하고 예. 저희도 뭐 결혼해서 뭐 출산하고 이런 계획을 아예 세우지도 못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제 전지현 씨가 굉장히 뭐 세계적인 스타이기도 하시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축하드리고요 예, 아드님과 함께 이제 행복한 가정 꾸리시길 바랍니다. 네, 조간신문 신문 제목이 별에서 온 아들이라고 적어놨네요. 두 번째 별별 뉴스로 바로 이동합니다. 혼비백산 인도 도심에서 야생 코끼리가 정말로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준비됐습니다. 네, 저게 야생 코끼리인데요. 인도에서 야생 코끼리가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심에 난입을 해서 뭐 자동차도 부수고 상가도 부수고 사람들이 지금 혼비백산에서 대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영상에 잡히고 있는데 서벵골 지역의 도시 실리구리에서 도로로 뛰어들어서 좀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결국 이 코끼리는 야생림 관리자들이 쏜 진정제 화살을 맞고 난동을 멈춘 뒤에 인근 숲으로 무사히 옮겨졌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야생 멧돼지가 난입을 한다면 인도는 스케일이 다르네요. 대국이네요, 대국. 야생 코끼리가 난입을 하니까 정말 아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별별 뉴스로 이어집니다. 전 여친과 재회를 해달라라는 재회 컨설팅 업체까지 지금 등장을 했다는데 우리 청년들의 또 다른
씁쓸한 모습인 것 같은데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안타까운 친구예요. 제가 불러다가 제가 오히려 부산 컨설팅을 해주고 싶은데요. 연애 고수 김병민. 29살 김민수 씨 성함까지 공개가 됐네요. 우리 민수 씨가 헤어지고 한 제외 컨설팅 업체에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네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데 돈을 무려 얼마 냈는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 같으면 아마 한 15만 원 정도 낸다 그러면 그래 한번 밑지는 셈 치고 해볼 수도 있겠는데 세상에 이거 3개월에 28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결혼하는데 스드메 비용이 아마 280만 원 될걸요? 근데 이 280만 원을 내고 받은 서비스가 뭐냐면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나의 상태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써놔서 질투심을 유발하는 작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컨설팅을 해주니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헤어진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고요. 문제는 여기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환불해줄 보상도 뭐 절차도 없었다라는 건데 예. 이건 전적으로 우리 민수 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조선중앙TV 북한 매체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 김정은의 방문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데요. 지금 바로 보시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현재 이 시각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방문한 영상을 처음으로 조선중앙TV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조선중앙TV가 김정은의 미사일 발사를 자축하는 영상은 여러 차례 보도를 한 바 있지만 지금 이 장면 같이 실제로 미사일에서 본 화면이랄지 아니면 미사일 발사를 생중계하는 화면을 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의 나사가 있다면 지금 동창리의 발사 관제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관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북한 조선중앙TV가 발사 당시 생생하게 녹화를 했다가 지금 뭐 발사 성공을 자축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그 장면을 생방송으로 지금 공개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때는 제가 뉴스 특보로 이른 아침에 생중계를 했었던 적은 있었는데 그때도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장면이랄지 아니면 이 관제 기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발사를 자축하는 저런 장면이랄지 아니면은 장거리 미사일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 등을 북한 조선중앙TV가 공개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사 장면 공개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사일 발사와 핵미사일에 대한 강한 자신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에 대해서 항의성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김정은이 고삐가 풀렸다. 고삐가 풀렸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계속 이 뉴스 전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광고 보고 들어와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측에 과시라도 하는 듯 이 광명성 발사 영상을 지금 조선중앙TV를 통해서 이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박근혜 정권에서 북한에 대한 그 이후의 제재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볼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당겨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